학생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광쌤 이광조입니다. 자, 2018년 7급 물리학개론 서울시 문항이죠. 파트 2입니다. 지난 시간에 선생님이 1번부터 10번까지 해설을 했고요. 이번에는 11번부터 20번까지 문제들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1번부터 볼게요. 속이 빈 구 껍질이에요. 껍질 A와 균일한 밀도로 속이 꽉 찬 구 B가 있다. A와 B는 각각 질량이 라지 M, 질량은 똑같고요. 반지름이 R로도 같다라고 되어 있고요. 막대로 연결되어 있으며 두 중심 사이의 거리가 L로 주어져 있습니다. 보기와 같이 두 구체 사이를 4등분한 점 중 A와 가까운 점을 지나면 이 부분이 되겠네요. 막대와 수직한 축으로 A, B를 회전시킬 때 관성 모멘트를 구하라. 선생님이 제일 싫어하는 문제예요. 이런 문제가. 왜냐면 관성 모멘텀 구하려는 거예요. 이거 암기해야지. 시험장에서 지금 얘네들을 우리 적분해가지고 얘네들의 관성 모멘텀을 구할 수가 없거든요. 이거 외웠냐 안 외웠냐 묻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거는 암기적인 요소를 이제 해결을 해야 되는데 우선은 빈구 같은 경우에 관성 모멘텀 구하면 3분의 2에다가 질량 m 그 다음에 반지름이 r이죠. r이라는 애가 돌아가고 있을 거고 여기다가 추가적으로 이 부분에 해당하는 거 전체가 L이니까 요 지금 회전축에 비해서 여기는 4분의 L에 해당하고 나머지는 하나 둘 셋이니까 이 부분은 4분의 3L. 그럼 이 중에서 이 녀석에 해당하는 거에 대한 관성 모멘텀은 어떻게 되냐면 요 매달려서 이렇게 돌아가는 거 그거에 대한 거는 여기 어떻게 되냐면 M에다가 4분의 L 여기 이제 제곱이 되겠죠. 그럼 B에 해당하는 건 또 마찬가지로 요거는 이제 꽉 찬 구잖아요. 꽉 찬 구는 이제 5분의 2 M 반지름 똑같이 R에다가 그 다음에 요 녀석은 3입니다. 그래서 떨어진 게 4분의 3이니까 M에다가 4분의 3L 해서 제곱을 구해주면 되죠. 그래서 지금 얘네들을 이제 더해주면 되는 건데 요거 계산해주면은 어떻게 됩니까? R에 해당하는 거하고 L에 해당하는 것으로 구분되는데 R에 해당하는 것은 3분의 2하고 5분의 2 더하면 15분의 요거는 10 더하기 6이 되겠죠. 그 다음에 mr 제곱 될 거고 요 ml에 해당하는 거를 계산해 보면은 4, 16분의 9 그 다음에 16분의 1이니까 요거는 16분의 10에다가 ml의 제곱이 되겠죠. 예, 이렇게 구하면 되겠습니다. 요 계산하면 15분의 16 나올 거고요. 그래서 15분의 16 이렇게 구하면 되겠고 얘네들은 8분의 5네요. 8분의 5 이 녀석이네요. 그래서 1번 이렇게 체크하면 됩니다.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떨어뜨리기 위한 시험이다 보니까 이런 거가 원래 예전에 한번 이런 거 주어지는 것도 봤던 것 같은데 굉장히 신사적인 문제죠. 그렇게 해도 사실은 물리적인 마인드를 체크하기에는 굉장히 좋은 문제인데 이거는 뭐 그렇습니다. 자, 어쨌든 이렇게 되겠고요. 자, 그 다음 12번 문제로 넘어가 볼게요. 고유 길이가 200m, 정상 길이가 200이에요. 초고속 열차가 일정한 속력으로 움직이면서 고유 길이가 120m인 터널을 통과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짧은 터널이네요. 원래 길이보다. 철로 옆에서 정지해 있는 관측자가 봤을 때 그럼 운동하는 지금 이 기차가 비정상이 되겠죠. 그러면 이 기차의 길이가 줄어들 겁니다. 그렇죠? 길이 수축이 될 거고 터널 같은 경우는 이 관측자 입장에서 정지했으니까는 그냥 정상 길이 120 그대로 되겠죠. 순간적으로 열차 전체가 터널 내부에 들어가 있기 위해서라는 얘기는 요 200짜리가 비정상 길이 수축 그러니까는 120으로 돼야 되겠죠. 선생님이 여기서 비정상이라는 거는 잘못됐다는 얘기 아닙니다. 선생님 이론 강좌를 들어보는 친구들은 알겠지만 쉽게 이게 이제 특수상대성 이론 같은 경우는 어느 관점에서 보느냐에 따라서 이게 헷갈리거든요. 그래서 정상 비정상을 쉽게 설명하니까 그 부분을 꼭 좀 확인하기 바라겠어요. 필요한 열차의 최저 속력을 물어봤어요. 그래서 이제 열차의 이제 속력을 구해야 되는데 여기서는 이제 실질적인 값을 구해야 되잖아요. 그렇다면 이제 로렌츠 팩터를 우리가 구하면 됩니다. 이제 로렌츠 팩터라는 것은 중요한 포인트가 뭐냐면 얘가 우리가 이제 요거는 여러분들이 좀 이제 암기를 하고 있는 확률이 높은데 이 값 자체가 1보다 크다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고 있어야 돼요. 그렇게만 된다면 결과적으로 특수상대성 이론의 효과, 그렇죠? 상대성 효과, 상대론적 효과가 나타났을 때 이 비정상 효과라는 거는 시간은 팽창되고요. 그게 느리게 가는 거죠. 길이는 수축이 돼요. 그거를 기억하고 있으면 돼요. 그럼 원래 정상 길이보다 지금 현재 이 우리가 이제 관측자가 봤을 때 움직이는 애는 비정상 길이가 돼야 되니까 길이가 수축돼야 되거든요. 이해가 가죠? 그렇다면은 이 녀석이 지금 여기서 비교하면 얘가 작아야 되고 얘가 큰 값이 돼야 돼요.
이해가죠? 그럼 이 로렌츠 팩터가 그냥 이렇게 곱해지냐, 로렌츠 팩터분의 1이 구해지냐, 이것도 이제 여러분 시간 팽창 이게 반대로 가잖아요. 길이 수축이. 그거를 이제 외우려고 하지 말고 이걸 이렇게 이해하면 돼요. 그럼 얘네들이 같아지기 위해서는 이 값이 크니까 얘가 작아져야 되죠. 그럼 이 자체가 1보다 크기 때문에 로렌츠 팩터분의 1이 들어가는 게 바로 길이 수축에 대한 관계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자리에서 여러분들 이런 거를 유도할 수 있어야 되겠어요. 되겠죠? 그럼 우리가 바로 해결할 수 있죠. 자, 한번 보죠. 요 L이라는 것은 이제 수축된 길이니까 이 녀석이 120이 돼야 될 거고, 로렌츠 팩터라는 것은 이제 우리가 요거 분의 1이니까 그냥 바로 계산해 줄게요. 1 빼기 빛의 속도의 제곱에 v 제곱. 그 다음에 정상 길이는 200이 돼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럼 요 녀석을 우리가 계산하기 위해서 200을 양변에 나눠주게 되면 1 빼기 c의 제곱 v 제곱 한 것이 200분의 120이죠. 200분의 120 되니까 이게 얼마가 됩니까? 2로 해주면 6, 그 다음에 10, 그래서 5분의 3이 되겠네요. 5분의 3이 됩니다. 그럼 요거 양변 루트 제거해주기 위해서 제곱해주면 1 빼기 c제곱분의 v제곱이 25분의 9가 되니까 1로 1로 넘겨주면 마이너스 c제곱 v제곱이라는 게 마이너스 25분의 16이 되겠죠. 그러면 이제 v제곱 구하는 거니까 c를 양변에 곱해주고 요거는 다 없애주면 되니까 어떻게 되냐면 v제곱이라는 거는 25분의 16에다가 거기다가 c제곱을 곱한 거니까 요거 루트를 양변에 씌워주게 되면 5분의 4c가 됩니다. 5분의 4c니까 이거 얼마가 돼요? 이렇게 나타내면 0.8c가 되겠죠. 0.8c. 그래서 4번 이렇게 체크하면 되겠죠. 됐죠? 좋습니다. 자, 이렇게 풀어봤고요. 자, 이어서 13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기로 동작하는 카르노 열 펌프를 난방기로 사용해서 건물 내부의 온도를 300켈빈으로 유지하고 있고요. 건물 외부의 온도는 250켈빈으로 일정합니다. 지금 얘네들의 차이가 지금 50켈빈 정도가 지금 차이가 나고 있어요. 그렇다는 그 차이를 유지하기 위해서 에너지 투입이 지금 들어가고 있다는 얘기가 되겠고요. 건물 내부에서 외부로 새어나가는 열 에너지가 초당 9킬로줄이라고 하니까 9,000, 그렇죠? 9,000줄이 지금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때 카르노 열 펌프에 공급하고 있는 전력의 크기를 물어봤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열 효율을 따지고 보게 되면 고열원은 예고, 저열원이 이제 250으로 볼 수 있는 거겠죠. 그래서 이거를 열 효율 개념으로 살펴보면 고열원은 300이라는 것이 결과적으로 투입이 돼가지고 일을 얼마만큼 하냐면 50만큼 일한다고 보면 돼. 얘네들의 차이. 그렇죠? 그럼 이 값이 얼마가 되냐면 6분의 1만큼의 효율인데 이 녀석을 갖다가 지금 9,000이죠. 9,000. 9,000만큼을 지금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이 6분의 1만큼의 효율을 주기 위해서 9,000일 때 얼마만큼의 전력이 투입되면 되겠느냐. 그걸 우리가 전력을 P로 놓을게요. 얘가 얼마만큼 투입되면 되겠느냐. 이거 그냥 계산하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P라는 것은 9,000을 갖다가 6으로 나눠주면 되는 거니까 3,000, 1,500이 되겠네요. 1,500. 그렇죠? 그래서 1,500와트 2번 이렇게 간단하게 풀면 되겠어요. 되겠죠? 좋습니다. 자, 그 다음에 14번 문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14번 문제 같은 경우는 지금 기전력이 주어져 있고요. 그러니까 이게 전압이 12V인 전지 얘기하는 거고 인덕턴스가 주어져 있고요. 코일 얘기하고 있어요. 6.4 헨리입니다. 인 인덕터. 전기 용량이 C인 축전기가 연결된 LC회로가 있고 회로의 공명 진동수가 이렇게 주어져 있습니다. 고유 진동수. 얘네들의 합일점이죠. 회로에 흐를 수 있는 최대 전류의 크기가 0.3mA라고 주어진다면 축전기의 전기 용량을 물어봤는데 지금 이게 LC회로라면 자 이렇게 축전기하고 그 다음에 요 코일 축전기랑 코일이 계속 싸우는 거죠. 그럼 여기서 에너지 저장했던 애가 여기로 풀리게 돼서 여기 저장됐다가 자기 에너지로 저장됐다가 자기 에너지가 풀리면 다시 전기 에너지로 충전되는 이 전기적인 진동을 얘기하는 건데 최대로 회로에 전류가 흐른다는 얘기는 여기 있는 충전되어 있는 전류들이 다 빠져나가서 이쪽에 자기 에너지로 다 이렇게 전환이 됐을 때 안에 있는 전하들이 다 빠져나왔을 때가 여기 지금 집 안에서 바깥으로 튀어나왔으니까 길거리에 지금 전류들이 제일 많은 상태였죠. 그게 바로 회로에 흐를 수 있는 최대 전류라고 하는 겁니다. 그럼 여기에 저장된 거, 자, 요거 한번 차근차근 살펴볼게요. 우선은 축전기에서 이렇게 빠져나간 걸 살펴보면 축전기에서 저장되는 거는 우리가 2분의 1 CV 제곱으로 나타낼 수 있죠. 이런 것도 선생님이 어떻게 유도하는지에 대한 설명을 다 말씀드렸으니까
앞에 순서대로 재생 목록 우리 유튜브 선생님 광쌤 채널에 재생 목록 있는 순서부터 공부를 하세요. 순서대로 그런 거 설명했는데 뭐 매번 할 때마다 이거를 하면은 또 이제 순차적으로 공부하던 친구들은 또 비효율적이니까 선생님 그런 부분은 이렇게 줄여가면서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들 좀 잘 모르는 부분 이게 같은 문제가 비슷한 문제가 계속 반복돼요. 항상 이런 그 기출 문제들은 그래서 그런 부분을 찾아서 보면 될 겁니다. 되겠죠? 이게 저장된 건데 얘가 어떻게 다 자기 에너지로 요 지금 코일에 저장된 에너지 100% 전환이 될 거 아니겠어요? 이상적으로. 그래서 2분의 1 코일의 성질에다가 전류의 제곱 이렇게 되는 겁니다. 됐죠? 그러면 2분의 1이라는 건 다 필요 없는 내용이 되겠고 결과적으로 C에 대한 내용을 구하는 건데 여기 지금 C라는 거에다가 이 측정기 용량에다가 V라는 것이 걸린 게 12V 걸려 있으니까 이거는 요거에 제곱해주면 144가 될 거고요. 되겠죠? 그 다음에 L이라는 건 얼마? 6.412개 6.4에다가 전류는 0.3mA예요. 곱하기 0.3mA니까 이게 어떻게 돼야 되니까 0.03에다가 제곱만큼. 그래서 C라는 것은 요거를 144로만 나눠주면 되는 거죠. 계산 문제입니다. 그럼 요거 계산해주면 6.4에다가 이게 9가 되죠. 9에다가 이게 얼마가 되는 거야? 10에 곱하기 마이너스 4가 되네요. 뭐 이런 식으로 되니까 지금 보면 단위는 똑같으니까 단위 신경 쓰지 말고요. 요 앞에 숫자들만 계산해 보면 되겠네요. 그렇죠? 자, 요거 한번 나타내 보면은 2로 하면 32, 요거는 2로 하면은 2, 7에 14, 72, 9 하면 이게 8이 되니까 이렇게 하면은 4가 되겠죠. 4 나오는 거 찾으면 4번 이렇게 체크하면 됩니다. 되겠죠? 그다음 이런 건 좀 센스가 있는 거예요. 단위 맞추는 게 이제 짜증나지 사실. 그래서 14번에는 4번 이렇게 체크하면 되겠고요. 이어서 15번 문제 넘어가 볼게요. 보기와 같이 질량이 1000kg인 자동차가 있어요. 카페스라고 되어 있습니다. 발음이 안 좋은가요? 카페스가 되나요? 어떻든 자동차가 20으로 속력으로 달리다가 벽으로부터 거리 100m인 이 지점에 와서는 급히 핸들을 왼쪽으로 돌려서 이렇게 좌회전을 하네요. 그래서 돌렸다. 속력을 일정하게 유지한 채 자동차가 반지름이 D인. 그러니까 여기가 이렇게 해서 반지름이 D니까 여기도 D고 여기도 D고 여기도 D인. 이러한 원운동을 하는 겁니다. 4분원 궤적을 그리며 아슬아슬하게 벽과 충돌을 면하였다. 자동차 지면간의 마찰 계수의 최소값을 해서 마찰 계수 구하는 건데 그럼 결과적으로 구심력 구하는 거잖아요. 얘가 이제 이런 식으로 원운동을 이렇게 할 때 이 원운동을 유지하는 힘 요거를 이제 마찰력이라 할 수 있겠죠. 근데 요게 보면 요 원운동을 유지하는 게 구심력인데 그 구심력이 바로 얘가 튕겨나가지 않은 마찰력이 되니까 자 요거 바로 우리가 계산할 수 있죠. 요 마찰력이라는 거는 마찰 계수에다가 이 수직 항력이 될 겁니다. 얘가 자동차가 어떻든 지면에 붙어서 가지 공중을 날아다니지는 않으니까. 그럼 수직 항력은 평평한 지면, 이게 기울어진 지면이 아니고 평평한 지면이 있다면 중력과 수직 항력은 이 상황에서는 같은 상황이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 녀석인데 이 마찰력이 μ mg가 될 겁니다. 요것이 구심력으로 작용하는 거니까 구심력은 m v제곱 r이 되겠죠. 요것만 계산해 주면 돼요. 그러면은 당연히 질량이란 거는 삭제가 될 것이고 요 g라는 녀석 요로 넘겨주면 요게 이제 10이 될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μ라는 것은 10에다가 r이라는 건 얼마로 주어졌냐면 d예요. 그렇죠? d가 100m로 주어졌으니까 100 그대로 적용하면 되겠고요. v가 얼마냐면 20이니까 20의 제곱하니까 얼마예요? 20의 제곱이니까 400. 그래서 이거 띄워주고 이렇게 하면은 얼마가 됩니까? 요거에 400에다가 10 10으로 나눠주니까 0.4가 되겠네요. 0.4. 그래서 마찰 계수는 0.4. 2번 이렇게 체크하면 되겠습니다. 간단한 문제고요. 자, 이어서 16번 볼게요. 파장이 0.5 마이크로미터인 빛이 센티미터. 이거 진짜 진짜 이걸 또 왜 센티미터? 500개 이게 이제 단위 500개 홈이 나 있는 회절 격자면에 수직으로 이렇게 입사하고 있어요. 1m가 떨어져 여긴 또 미터네요. 여기서부터 1m가 떨어진 스크린에서 1차 극대가 되는 높이 h.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이제 여러분 공부할 때는 요 그 회절 간격 무늬 있잖아요. 밝고 어두운 간의 무늬를 이제 델타 x로 나타내는데 여기는 이제 h로 주어졌습니다. 가장 가까운 값은. 그러니까 이게 이제 얘네들이 이렇게 뭐 이렇게 파동처럼 와가지고 보강 간섭, 상쇄 간섭 해가지고 밝고 어두운 무늬를 하는데 이게 뭐냐면 결과적으로 요게 밝고 그 인접한 무늬가 다시 밝기까지 요 거리라는 것은 얼만큼 회절이 잘 되느냐 하거든요. 회절이 잘 되면 이 거리가
가장 이제 넓어지는 거고 회절이 안 되면 직진을 해버린다고 해버리면 여기만 생기겠죠.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이건 회절이 잘 될 조건에 대한 문제입니다. 영의 실험이라고 해가지고 굉장히 여러분들 복잡하게 생각하는데 회절이 잘 될 조건이에요. 그럼 회절이 잘 될 조건으로 이 공식을 선생님 바로 만들어 볼 건데요. 회절 잘 되는 거는 와이파이라고 그랬죠. 이거는 이게 사실은 이렇게 직진하는 건데 주변까지 이렇게 퍼져 가잖아요. 그래서 구석구석 이 전파가 도달한 데에서 이게 이제 와이파이의 기호가 되는 건데 그럼 와이파이라는 거는 이게 옆으로 잘 퍼지기 위한 조건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요 틈, 파동이 시작하는 요 벽면에 있으면 요 틈이 좁을수록 그 다음에 요 파장은 어떻게 길수록 그쵸? 그래야지만 요 간격무늬 델타 X라는 요 간격무늬 여기서 간격무늬는 요거 얘기하는 거예요. 바로 인접한 밝은 무늬 사이 거리 혹은 어두운 무늬 사이 거리 요 간격무늬가 커진다 이 얘기입니다. 이게 공식이에요. 여러분이 중학교 때 배웠던 그렇죠. 회절이 잘 될 조건. 그러면 회절이 잘 될 조건 여기서는 H니까 H는 어떻게 되냐면 D 그쵸? 요 D 그 다음에 요게 요거의 파장 이렇게 해주면 되는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거리인 L이 하나 들어가요. 이 L은 뭐냐면 요거를 갖다가 인접 밝은 무늬 사이에까지 이제 요걸로 끝난 건데 그게 멀리 떨어지면 이게 확대가 되거든요. 확대되는 정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멀리 떨어질수록 가까이 되면 여기서 깨작 해가지고 여기서 부딪히니까 요 간격이 간격이 이제 좁게 나타나는데 여러분 빔 프로젝터나 이런 거 보면 혹은 랜턴 같은 거 켜보면 이게 플래시 랜턴 같은 거 켜보면은 여기 이제 가까울 때는 여기 동그랗게 빛이 보이지만 멀리 가면 이렇게 퍼지잖아요. 그러니까 요 L 거리라는 거는 확대되는 정도를 표현하는 거예요. 되겠죠? 그래서 요 H를 구하면 요거 대입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공식을 외우고 있느냐라고 하는 건데 외울 필요 없이 그 자리에서 여러분들 만들 수 있는 겁니다. 되겠죠? 근데 L은 얼마냐면 1이라 그랬으니까 얘는 신경 쓸 계산할 필요 없고요. 파장이 어떻게 되냐면 0.5 마이크로미터입니다. 그렇죠? 그렇다면 이걸 어떻게 계산해야 되냐면 이 파장이라는 거는 0.5에다가 마이크로미터니까 곱하기 10에 얼마? 마이너스 6승 요거 쓰면 되겠고 D는요 센티미터당 500개니까 한 개에 요 D에 해당하는 거는 결과적으로 센티미터당 500 중에 한 개거든요. 근데 이게 센티미터니까 미터로 바꾸려면 5만 개 중에 한 개가 이렇게 틈이 되는 거거든요. 이해가죠? 요게 이제 500개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 요 길이 얘기하는 거 요거거든요. 그럼 여기에다가 이제 5만 분의 1을 하면 요게 틈 간격이 되니까 요거 계산해주면 요게 이제 H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요게 10의 4승이 이쪽으로 지금 더 들어가야 되겠죠. 10의 4승이 들어가게 되고 5 계산해주면 0.25라는 게 나오고 그렇죠. 거기다가 10의 4승이 마이너스 4니까 10의 이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게 단위 문제야. 선생님이 이게 흙기 봤더니 단위 문제야. 다 센티미터고 이게 값은 요거는 아니겠네. 5, 25니까 얘네들은 아닌데 요게 지금 25cm냐 아니면은 이거 어떻게 되는 거야? 2.5cm냐 요걸 해야 되는데 어떻든 요 5만에 요거를 곱해주게 되면 0.25에다가 하나 둘셋넷 10에 요 계산 하나 둘셋넷 하니까 0. 자 다시 0 요거 이렇게 번분수 이렇게 하면 1이고 요거 5만 곱하니까 5 하나 이거 띄워주고 하면은 5, 25에 하나 둘 셋에다가 곱하기 10에 마이너스 6이 되죠. 이렇게 됩니다. 그럼 마이너스 6이니까 3개 없애주고 여기 3개 더 가면 하나 둘 셋 가면 0.025 그렇죠? 0.05 미터가 되니까 이제 이걸 또 다시 센치로 바꾸려면 하나 둘 후퇴하면 2.5가 되겠네요. 2.5. 그래서 정답이 2번 이렇게 됩니다. 짜증나요. 이런 것들. 어쨌든 이렇게 풀면 되고요. 중요한 포인트는 여러분들 이런 것들이 이거 무늬 간격이라는 공식을 외우지 않았다 하더라도 우리가 얼마든지 유도할 수 있다. 중학교 때 배웠던 회절에 대한 기본 조건으로 선생님이 이걸 유도를 하는 법을 말씀드렸습니다. 되겠죠? 좋습니다. 자, 여기까지 봤고요. 이제는 17번 문제로 넘어가 볼게요. 반감기가 이제 2일이에요. 그래서 2일이 지날 때마다 절반으로 줄죠. 이 동위원소를 방사선 측정기로 측정해 보니 1분당 1600, 16,000의 분계수가 측정됐다. 처음 측정일부터 8일이 지났다는 얘기가
됐으니까 반감기가 몇 번 지나갔어요. 하루 지나면 2분의 1, 거기다가 하루 지나면 또 2분의 1, 거기다가 하루 지나면 또 2분의 1. 이렇게 되면은 반감기가 3번 지난 거죠. 거기다가 또 한 번 2분의 1 지나야지만 반감기가 4번 지난 거죠. 2일일 때 반감기인데 8이니까 4번 지난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깔끔하게 쓰는 게 2분의 1이 계속 곱해지는 거니까 4번이다. 4번. 그러면 전체적으로 16분의 1의 양이 남을 것이다. 이해가죠? 그래서 16,000회에서 16분의 1이면 1000번이 남을 거예요. 1000개. 그죠? 그러니까 16,000회를 여기 보면 여기 이제 진동을 하고 있는데 분계수가 있는데 여기서 이제 16배가 줄기 때문에 어떻게 되냐면 1000이 될 것이다. 그래서 1분당 분계수는 1000회 이렇게 체크하면 되겠습니다. 간단하죠? 예, 쉬운 문제였어요. 이어서 18번 문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림과 같이 그죠? 질량이 7하고 3인 두 물체가 질량을 무시할 수 있고 마찰이 없는 도로에 수직으로 매달린 채 움직이고 있다. 이때 줄의 가해지는 장력의 크기를 물어봤는데요. 뭐 기초적인 문제죠. 중력이 없다면 이 상태로 그대로 동동 떠 있을 텐데 중력 때문에 여긴 70으로 당기고 있는 거, 여긴 30으로 당기고 있는 거니까 얘네들을 이렇게 펴보세요. 그럼 그냥 줄다리기 문제라니까요. 이쪽이 70, 그러니까 여기가 7짜리고 여기가 3짜리인데 이쪽으로 30 당기고 있고 이쪽으로 70 당기니까 이쪽 방향으로 힘의 효과가 나타날 거예요. 얼마만큼? 40만큼. 그게 이제 합력이 40만큼이 되겠고 결과적으로 둘이 같이 움직이니까 얘들의 전체 질량은 10이 될 겁니다. 그래서 가속도가 4라는 거. 이쪽으로 가속도 4, 이쪽으로 가속도 4거든요. 그럼 여기는 30 잡아당기고 있는데 어느 걸 해도 관계없는데 이것만 한번 해볼게요. 두 개 곱하면 얘는 합력이 12를 받고 있거든요. 어느 쪽으로? 왼쪽으로. 지금 여기 오른쪽으로 30 당기고 있는데 얘한테 물어보면 얘는 왼쪽으로 12만큼 당기고 있다 그래요. 그렇다면 뭐예요? 얘를 상쇄시키면서 12만큼을 더 얘가 잡아당기고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얼마? 30에다 11을 더하면 얼마? 42만큼 잡아당기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42 당기고 30 당기는데 요거 상쇄되면 12만큼 왼쪽으로 당기고 있어요. 그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4번 이렇게 간단하게 풀면 되겠고요. 자, 이어서 19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회로도에는 저항감을 모르는 저항 X가 있고요. 여기 있네요. 그 다음에 모두 같은 크기의 저항값 R을 가지는 5개의 저항들이 연결되어 있다. 저항 X에 흐르는 전류의 크기가 I라고 하고요. 여기에 이제 I라는 전류가 흐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회로에 공급된 전압이 IR이라고 되어 있어요. 되겠죠?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여기 걸린 전체 전압이 IR이라는 얘기죠. 그때 저항 X의 저항값은 R의 몇 배냐 해가지고 X를 구하라는 건데 이게 이제 좀 회로를 이제 분석하기가 조금 이제 골치 아파서 그런데 뭐 어려울 거 없어요. 처음에 이렇게 가면은 이렇게 하면 이렇게 여기는 직렬이고 얘는 병렬이고 그 다음에 얘랑 또 직렬이고 이쪽도 직렬이고 여기 헷갈리면 거꾸로도 한번 가보는 거예요. 자, 여기서부터 한번 가보겠습니다. 이렇게 전류가 지나가면 얘랑은 직렬이죠. 거기에 병렬이 하나 있어요. 그럼 여기만 우선 체크해 볼게요. 얘네들의 직렬이에요. R 직렬이고 요거들 그 다음에 요 녀석이 지금 얘랑 병렬로 돼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R이 돼 있고요. 그 상태에서 얘네들 끝났습니다. 이 상태에서 직렬인 상태에서 얘랑 직렬이죠. 또 그리고 얘랑도 지금 직렬이 될 수 있어요. 그렇죠? 요렇게도 갈 수 있고 요렇게도 갈 수 있기 때문에 그럼 얘는 뭐예요? 요렇게 간다는 얘기예요. 요렇게도 갈 수 있고 요렇게도 갈 수 있기 때문에 R이 돼 있고 그 상태에서 또 보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요 R이라는 것은 얘네들하고 또 얘가 병렬이 되죠. 그렇죠? 갈 수 있는 길이 또 생기니까 그건 무슨 얘기냐? 또 이렇게 돼 있다는 얘기예요. R. 마지막에 요 녀석은 얘네들하고 전체적으로 이렇게도 갈 수 있고 이렇게도 갈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연결이 돼서 요 녀석이 X가 되는 이런 회로가 되는 겁니다. 되겠죠? 그러면 요 녀석은 두 개가 직렬이니까 2R이 되겠고 이 녀석하고 이 녀석의 합성정을 구하면 병렬이니까 2R분의 1에다가 R분의 1 하면 2 되니까 얼마가 됩니까? 2R분의 3이 되고 그걸 뒤집으면 이 녀석을 이제 하나로 만들어주게 되면 이게 얼마? 3분의 2R짜리예요. 그 녀석하고 이 녀석하고 직렬이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3분의 3R인가 3분의 5R이 되겠고요. 3분의 5R짜리랑 이 녀석이 병렬이죠? 그러면은 5분의 R분의 3 더하기 이 녀석 뒤집어서 R분의 1에서 계산해주면 5R분의 5니까 8이 됩니다. 이걸 다시 뒤집어주면 이 녀석의 전체 지금 이제 하나로 만든 저항은 8분의 5R이 되겠죠. 그 녀석과 이 녀석이 지금 직렬 연결이 돼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8분의 5R하고 그 다음에 X라는 걸 더했더니
여기 전류가 I가 흐르는데 여기도 걸린 전압이 지금 전류가 I가 흐를 때 R이란 얘기니까 전체 합성 저항이 뭐가 돼야 된다? R이 돼야 된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그쵸? 전류 똑같은 전류 흐를 때 여기에 R이 IR 이렇게 똑같이 되기 때문에 얘네들 전체 저항 이게 여기는 전원이잖아요. 전원에 걸린 전압이 I란 전류가 흐를 때 그때 저항이 전체 저항이 R에 해당한다는 거니까. 그러면 X라는 건 어떻게 돼야 되냐면 이게 이제 전체 저항을 구한 거니까 여기에 I가 흐른다 그랬죠. 이 녀석을 다 해줬을 때 이렇게 되는 거니까 여기서 8분의 5를 빼주게 되면 얼마가 됩니까? 이거 8분의 3R이 되겠네요. 8분의 3R. 그렇죠? 어려운 게 아니고 요거는 회로만 이제 이렇게 만들 수만 있으면 돼요. 그래서 이런 연습을 여러분들이 좀 해보기 바라겠습니다. 되겠죠? 좋습니다. 자, 이어서 마지막 문제 볼게요. 이 문제는 예전에 해설에도 똑같이 봤는데 대학 물리학에서 이거 가장 기본적인 예제 문제거든요. 사다리 문제. 자, 매끈한 수직병의 길이가 5고요. 이게 길이가 5입니다. 질량이 20kg. 균일한 사다리가 있으니까 무게중심은 정확히 요 가운데 있을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200N으로 지금 당기고 있을 거고요. 사다리가 미끄러지지 않을 최소각도 세타에 대해서 탄젠트가 이런 관계를 갖고 있을 때 사다리와 지면 사이의 최대 정지 마찰 계수를 물어봤습니다. 그럼 간단한 게, 자, 여기서부터 얘를 받쳐주는 요 항력, 수직 항력을 N1이라고 하고 요 바닥이 얘를 받쳐주는 거를 N2라고 할게요. 그러면 요 상황에서 N1이라는 힘이 분명히 존재하는데 얘가 이렇게 미끄러져서 이렇게 쓰러지지 않으려면 요거를 상쇄시키는 또 다른 힘이 필요합니다. 이게 마찰력인데 마찰계수 곱하기 수직항력인 N2가 돼야 되겠죠. 그래서 기본적인 조건은 N1이라는 거와 그 다음에 수직항력, 마찰계수 곱하기 N2라는 요 마찰력, 얘네들이 같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여기 올라가는 애 받쳐주는 힘하고 얘가 내려주는 힘이 또 균형이 맞춰져야 되죠. 이게 세면 밑으로 꺼질 거고 N2가 세게 되면 공중부양이 되는데 그런 일은 없어야 돼요. 그래서 여기서 알 수 있는 사실은 N2라는 거가 정확히 200이라는 사실입니다. 즉 여기서 우리가 마찰계수를 구하려고 하기 위해서는 이 N1만 구하면 되죠. 그럼 N1을 구할 때는 여기서는 또 하나 조건이 돌림 힘이 0이면 되는 거죠. 요 힘에 의해서는 여기를 이제 기준을 여기 복잡한 여기 여러 개 있는 요 부분을 기준으로 잡을게요. 여기를 돌림축이라고 한다면 회전축이라고 한다면 얘는 이렇게 돌리려고 할 거고 요 녀석은 이렇게 돌리려고 하는데 얘네들이 균형을 맞으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려운 거는 요 지금 이 돌림의 평을 위해서 이 힘 자체 표시는 문제가 없는데 요 회전팔 있잖아요. 돌림팔 그거를 구하는 게 조금 까다로워요. 그래서 그 부분도 선생님이 처음 해설 강의에서 똑같은 문제에서 이거 해설했던 기억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한번 확인해 보면 도움이 될 겁니다. 되겠죠? 좋습니다. 그럼 이제 우리가 돌림힘의 평형을 한번 살펴보면 여기서 돌림힘 한번 해볼게요. 힘은 이거죠. 자, 여기서 그림을 좀 잘 봐야 돼요. 분홍색. 힘은 요건데 여기서 돌림힘팔은 요거에서 이렇게 얘가 수직으로 갔을 때 만나는 요 부분이 돌림팔이 되거든요. 요 부분이에요. 요 길이. 그래서 이때 회전은 어떻게 되냐면 200이라는 힘으로 여기서 또 회전축까지 거리가 어떻게 됩니까? 이게 계산을 하게 되면 전체 길이가 요 녀석이 5였죠. 이게 5였으니까 여기는 2분의 5가 되죠. 2분의 5에서 요 부분은 코사인 세타. 코사인 세타가 됩니다. 얘가 마주보는 게 사인이니까 요 부분은 코사인. 그래서 곱하기 어떻게 2분의 5에다가 코사인 세타 해주는 게 이쪽 돌림 힘이에요. 그럼 반대편으로 돌리는 이 돌림힘도 평형을 이루어야 되는데 이때 힘은 N1이죠. N1으로 여기서도 돌림축에서 이 힘을 연장했을 때 이렇게 연장했을 때 이렇게 수직으로 만나는 요게 팔 부분이에요. 그렇다면 요거랑 요거는 억각이 되니까 역각이 아니라 억각이 되니까 요 길이 부분은 어디에 되느냐면 사인 부분이 되겠죠. 사인. 요 길이는 사인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5 사인 세타가 되겠죠. 그래서 여기는 N1 곱하기 5 사인 세타가 되면 되죠. 그러면 요거 없애주면 여기 요 5도 없애줄 수 있겠네요. 그러면 100 어떻게 되냐면 코사인 세타가 N1 그 다음에 사인 세타가 되는데 여기서 조건 중에 하나가 탄젠트 세타가 주어졌으니까 얘를 탄젠트로 만들자고요. 코사인 여기로 넘겨주면 N1을 여기로 넘겨줄게요. N1 100 그 다음에 여기는 코사인 세타분의 사인 세타가 되는데 요 사인 세타라는 것이 탄젠트 세타가 되죠. 그래서 이게 3분의 5가 되는 겁니다. 이해가죠? 그러면 N1은 얼마가 돼야 돼? N1은 이게 60이 되면 되겠죠. 60. 그러면 여기서 N1이라는 게 60이니까 다 됐죠. N2는 200이었고 60은 마찰계수 곱하기 200이었기 때문에 마찰계수는 어떻게
200분의 60 짠짠 없애주게 되면 10분의 3 그래서 0.3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2번 이렇게 체크하면 되겠어요. 되겠죠? 좋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우리가 요 7급 물리학 개론 2018년도 6월 시행 서울시 물리학 개론 풀어봤는데요. 선생님 드는 느낌은 좀 이렇게 여러 번 연습하면 이런 기출문제만 풀어봐도 이게 형태가 굉장히 비슷하거든요. 다들 대학물리 예제 수준이니까 이런 기출문제 위주로 준비를 하시고 그 다음에 기회가 되고 시간이 되면 대학물리나 일반 물리의 연습 문제들을 조금 이게 연습 문제가 아니고 예제들 풀면 돼요. 연습 문제는 좀 어려운 문제들도 있지만 예제들 위주로 공부하면은 굉장히 효과가 좋을 거다. 우리 공부 대비 효율을 좋게 뽑을 수 있으니까 그렇게 준비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1시간 동안 고생 많았고요. 저는 여러분의 과학쌤 이광주였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다시 만날게요. 여러분들 수고 많았습니다.